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2003년 가을 서울 강북의 한 아파트에서 울려 퍼진 이 한마디는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흐른 지금 80세가 된 박순자 씨는 요양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 있습니다. 아들은 1년에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손주들은 할머니의 얼굴조차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때 그 말만 하지 않았어도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오늘은 한순간의 분노가 어떻게 한 사람의 말년을 처참하게 만들었는지 그 20년의 기록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가족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한번 내뱉은 말이 얼마나 큰 상처를 남기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이 여러분께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박순자 씨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1945년생으로 전통적인 유교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시집살이의 고통을 평생 입에 달고 살았고 어린 순자에게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여자는 시집가면 죽어야 인정받는다. 너도 나처럼 고생할 거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순자 씨는 역설적이게도 나는 절대 시어머니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동시에 내가 시어머니가 되면 며느리를 제대로 교육해야 한다는 모순된 신념을 갖게 됩니다. 1968년 23세 순자 씨는 공무원이었던 남편 김동수 씨와 결혼했습니다. 그녀의 시집살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밥을 할 때마다 쌀알을 세고 걸레질 한 자국 한 자국을 검사했으며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으면 며느리 자격이 없다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10년간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물도 마를 정도로 울었고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 시대의 이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978년 첫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훌륭하게 키워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겠어. 그리고 그 며느리도 나처럼 제대로 교육시킬 거야. 순자 씨의 마음속에는 어느새 복수와도 같은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받은 고통을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아들 민수는 모범적으로 자랐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에게 헌신적이었습니다. 좋은 학원, 좋은 학교, 좋은 대학. 그녀의 인생은 오직 아들을 위한 것이었고 남편은 그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희생했는지 아니? 넌 엄마 말만 들으면 돼. 민수는 그렇게 30살이 될 때까지 어머니의 그늘에서 살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한 뒤 2002년 결혼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데려온 여자, 바로 이지연 씨를 만나면서 모든 비극이 시작됩니다. 2002년 봄 서울의 한 레스토랑에서 첫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민수가 데려온 이지연 씨는 27살의 밝고 쾌활한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순자 씨는 지연 씨를 보는 순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웃음소리가 너무 크네. 여자가 조신하지 못해. 식사 중에 지연 씨가 자신의 직장 이야기를 할 때도 순자 씨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다 직장 다니나 봐요. 근데 결혼하면 집안일도 해야 하는 거 알죠? 지연 씨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저희 둘이 함께 분담해서 하려고요. 분담? 남자가 집안일을 왜 해? 며느리가 다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식탁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버지 동수 씨는 그저 술만 마셨습니다. 결혼은 그해 가을에 치러졌습니다. 순자 씨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예단, 예물, 예식장, 신혼집까지. 지연 씨의 의견은 한 번도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내가 경험이 많으니까 내 말만 들으면 돼. 요즘 애들은 아는 게 없어. 신혼여행을 다녀온 뒤 본격적인 갈등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일주일에 3번씩 신혼집을 방문했습니다. 사전 연락도 없이. 어느 토요일 아침 지연 씨는 늦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주중에 야근을 하느라 지쳐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던 순자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무슨 꼴이야? 아침 10시가 넘었는데 아직도 자고 있어?
놀라서 일어난 지연 씨에게 순자 씨는 쏟아냈습니다. 시집 와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 어떡해. 새벽에 일어나서 남편 밥 해주고 출근시키는 게 며느리의 도리지. 어머님, 저희는 같이 출근하고 각자 아침은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토요일이라. 됐어. 변명하지 마. 당장 일어나서 청소해. 이 집 꼴이 뭐야? 먼지가 쌓여 있잖아. 민수는 옆에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내를 보호하기는커녕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지연 씨의 결혼 생활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매일 저녁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고 주말마다 시댁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회사 일로 피곤해도 시댁에서는 설거지, 청소, 음식 준비를 모두 도맡아야 했습니다. 우리 시대엔 이게 당연했어. 너희 세대는 너무 편하게 자라서 고생을 모르는 거야. 순자 씨는 자신의 과거를 정당화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래야 한다는 논리였죠. 결혼 1년 차, 지연 씨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은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찬 가지 수를 확인하고 며느리의 옷차림을 지적하고 친정 방문 횟수를 제한했습니다. 친정은 한 달에 한 번만 가. 시댁이 우선이야. 머리는 왜 이렇게 짧게 잘랐어? 남편한테 물어봤어? 여자는 머리를 길러야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어때? 아이 낳을 건데 일하면 애한테 안 좋아. 지연 씨는 매번 참았습니다. 남편에게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어머니가 너무 심한 것 같아. 우리 삶까지 간섭하시는 건 좀. 엄마가 원래 그래. 우리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니까 좀 참아줘.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민수는 항상 어머니 편이었습니다. 30년간 어머니의 통제 아래 살아온 그는 독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갈등은 임신 문제였습니다.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부터 순자 씨는 손주를 재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애가 없어? 병원은 다녀봤어? 혹시 몸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저희가 준비되면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여자가 나이 들수록 애 낳기 힘들어. 당장 병원 가봐. 순자 씨는 심지어 산부인과 예약까지 해놓고 지연 씨를 끌고 갔습니다. 지연 씨는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몸, 자신의 인생인데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2003년 여름 지연 씨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됩니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의 간섭이 더 심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순자 씨는 임신 기간 내내 며느리를 감시했습니다. 커피 마시면 안 돼. 당장 버려. 그런 옷 입으면 배가 차가워져. 내가 산 옷만 입어. 회사 그만둬. 뱃속 애한테 스트레스 전달돼. 지연 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일과 임신 그리고 시어머니의 간섭을 동시에 견딜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출산일이 가까워지자 순자 씨는 산후조리원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산후조리원? 그런데 가면 애벌은 나빠져. 우리 집에서 내가 돌봐줄게. 어머님, 요즘은 다들 산후조리원을. 우리 때는 다 집에서 했어. 내 말만 들으면 돼. 지연 씨는 그때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대들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이에요, 아들이에요? 당신 어머니 편만 들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요? 민수는 당황했지만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야, 엄마가 나쁜 의도로 그러시는 게 아니잖아. 손주 걱정해서 그러시는 거지. 좀만 참아줘. 그날 밤 지연 씨는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2003년 12월 지연 씨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딸이네. 뭐 괜찮아. 둘째는 아들 낳으면 되지. 출산의 기쁨을 느낄 새도 없이 지연 씨는 시댁으로 끌려갔습니다. 산후조리원 대신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가 만들어주는 음식은 지연 씨의 입맛에 맞지 않았지만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산모가 잘 먹어야 젖이 나와. 다 먹어. 밤마다 아기가 울면 순자 씨는 며느리의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습니다. 왜 애가 이렇게 울어? 젖이 부족한 거 아니야? 분유 타줘야겠다. 어머님, 모유 수유를 하고 싶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애만 고생시켜. 분유가 더 좋아. 모유 수유, 기저귀 교체, 목욕 방법까지 모든 것에 간섭했습니다.
지연 씨는 자신의 아이인데도 엄마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산후 2주가 지났을 때 지연 씨는 산후 우울증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노릇도 제대로 못하면서 왜 울어? 나 때는 산후조리도 안 하고 바로 일했어. 친정 어머니가 딸을 보러 왔을 때 순자 씨는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사돈, 너무 자주 오시면 우리 며느리 버릇 나빠져요. 이제 우리 집 사람인데 친정에 너무 마음 두면 안 되죠. 지연 씨의 어머니는 딸의 초췌한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그저 힘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산후 한 달이 지나고 지연 씨는 신혼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의 방문은 계속됐습니다. 이제는 육아 방법을 지도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애를 왜 이렇게 안고 있어? 내려놔야지. 기저귀는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야. 아기 옷을 왜 이렇게 얇게 입혀? 감기 걸려. 지연 씨는 하루하루가 고통이었습니다. 남편은 육아에 전혀 참여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매일 찾아왔으며 자신은 엄마 역할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2004년 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연 씨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갔을 때였습니다. 사전에 남편에게 알리고 간 것이었는데 순자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순자 씨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어디야? 왜 내 허락도 없이 친정에 가 있어? 어머님, 남편한테 말씀드렸어요. 친정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남편한테 말하면 뭐해? 나한테 허락받아야지. 당장 돌아와. 어머님, 엄마가 정말 아프셔서 제가 며칠 있다 가려고요. 며칠? 애는 어쩌고? 내 남편은 어쩌고? 며느리가 집을 비우면 어떡해? 전화는 30분 동안 계속됐습니다. 순자 씨의 일방적인 질책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결국 울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혼해. 그 집은 너한테 너무 독해. 하지만 지연 씨는 아기를 보며 참기로 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지겠지.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2003년 가을, 그날은 추석 명절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아기는 겨우 10개월이었고 지연 씨는 밤새 아기를 돌보느라 한숨도 자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순자 씨는 이미 준비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 벌써 와서 도와줘야지. 어머님, 아기 때문에 늦었어요. 죄송해요. 변명은 빨리 옷 갈아입고 나와. 지연 씨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설거지하고. 시누이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고 남편 민수는 아버지와 함께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지연 씨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려고 잠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순자 씨가 들어왔습니다. 뭐해? 나와서 일해야지. 어머님, 아기한테 수유하고 있어요. 수유는 나중에 해. 손님들 오시면 어떡하려고 그래? 어머님, 아기가 배고파서 울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순자 씨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지금 나한테 대들어? 내가 시어머니인데? 대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기를. 됐어. 당장 나와. 순자 씨는 지연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 바람에 수유 중이던 아기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아기가 놀랐잖아요. 지연 씨는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와 좌절이 폭발한 것입니다. 어머님은 도대체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1년 넘게 참고 또 참았어요. 근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부엌과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 씨는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에게 소리를 지른 것도 처음이었고 그것도 명절에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였기 때문입니다. 뭐? 네가 지금 나한테 소리를 질러? 죄송해요. 그런데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이 아이의 엄마예요.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1년간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진정해. 엄마한테 왜 그래? 당신은 항상 어머니 편이네요. 나는 당신 아내가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순자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민수야, 네 마누라 좀 봐. 이게 며느리가 할 태도야?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어머니, 진정하세요. 제가 이야기할게요. 아니야. 나는 지금 당장 이야기할 거야. 순자 씨는 지연 씨를 노려봤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봤어. 예의도 없고 버릇도 없고. 대체 너희 부모가 어떻게 키운 거야? 어머님, 제 부모님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사실이잖아. 요즘 애들은 다 이래.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저는 어머님을 존중했어요. 1년 넘게 모든 걸 참았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며느리로도 사람으로도 엄마로도 안 봐주셨잖아요. 뭐? 순자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안 봐줬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음식도 해주고 산후조리도 해주고 애 돌보는 것도 가르쳐주고. 그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어요. 전 그냥 제 방식대로 살고 싶었을 뿐이에요. 네 방식? 네 방식대로 살면 다 망가져. 너 같은 애가 뭘 알아? 분위기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됐습니다. 시아버지가 중재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내 아들한테서도 떨어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는 시어머니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나갈게요. 다시는 안 올게요. 아기를 안고 나가는 지연 씨를 민수가 붙잡았습니다. 여보, 잠깐만. 엄마가 화나서 그러신 거야. 조금 있다 진정하시면. 지연 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됐어요. 이제 지쳤어요. 당신이나 어머니나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지연 씨는 시댁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한 달간 지연 씨는 친정에 머물렀습니다. 민수는 매일 전화했지만 지연 씨는 받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다녔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 우리 며느리는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 내쫓았지.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어머니의 편을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 가서 사과해. 그러면 다 괜찮아질 거야. 전화 너머로 지연 씨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제가 사과를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엄마한테 소리 지른 거. 당신 어머니는 저한테 집 나가라고 했어요. 1년 넘게 저를 괴롭혔고요. 근데 제가 사과해야 한다고요? 그래도 엄마잖아. 우리 엄마시잖아. 당신 엄마죠. 제 엄마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당신 아내인데 당신은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이 없어요. 나도 힘들어. 중간에서. 당신이 힘들어요? 저는요. 전 매일 죽고 싶었어요. 그 대화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지연 씨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2004년 봄 결혼 2년 만에 두 사람은 이혼했습니다. 양육권은 지연 씨가 가져갔습니다. 민수는 그것조차 어머니에게 물어봐야 했습니다. 엄마, 양육권을 아내가 가져가겠대요. 순자 씨는 분노했습니다. 안 돼. 내 손주를 어떻게 저 여자한테 맡겨. 당장 양육권 달라고 해. 하지만 법은 순자 씨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지연 씨와 함께 살게 되었고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면접교섭권만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된 날 순자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됐어. 그런 며느리 없어서 다행이야. 아들 더 좋은 여자 만나서 재혼해. 하지만 순자 씨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습니다. 민수는 이혼 후 크게 달라졌습니다. 활기를 잃었고 일에도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괜찮아. 더 좋은 여자 만날 수 있어. 엄마가 좋은 사람 소개시켜줄게. 하지만 민수는 재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딸을 자주 보지 못하는 것도 괴로웠고 자신이 결혼 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2005년, 2006년이 지나갔습니다. 민수는 혼자 살았고 순자 씨는 아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점점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나 바빠.
다음에 봐. 엄마가 반찬 해줄게. 집에 갖다 줄까? 괜찮아요. 사 먹을게요.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씨는 불안했습니다. 아들마저 멀어지면 자신에게 남는 것이 무엇일까? 2008년 민수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사 갈 거예요. 회사 근처로. 왜? 여기서 가까운데. 엄마가 돌봐줄 수 있는데. 전 이제 혼자 살고 싶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순자 씨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왜 이러는 거야?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엄마가 언제 너한테 원한 게 있었니?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지. 알아요. 근데 그게, 때로는 너무 힘들었어요. 민수는 이사를 갔습니다. 방문 횟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순자 씨는 처음으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2010년대가 시작됐습니다. 순자 씨는 65세가 되었고 남편 동수 씨는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부부는 처음으로 둘만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화할 것이 없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몰랐습니다. 동수 씨는 조용히 책을 읽거나 TV를 봤고 순자 씨는 아들 걱정을 했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전화 좀 해봐요. 요즘 통 연락이 없네. 바쁜가 보지.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는 해야지. 당신이 좀 말해봐요. 당신이 전화하면 되잖아. 아들이 요즘 나를 피하는 것 같아. 무슨 문제 있는 건가? 동수 씨는 신문을 내려놓고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너무 간섭해서 그런 거 아니요? 뭐라고? 내가 언제 간섭했어? 지연 씨, 당신 때문에 이혼한 거 아니요? 순자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날 탓하는 거예요? 그 며느리가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거지. 당신이 너무 심했어. 나도 봤소.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당신은 며느리 편이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더 이상 대화는 없었습니다. 동수 씨는 다시 신문을 들었고 순자 씨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순자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다 아들 잘 되라고 한 건데. 2012년 민수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도 순자 씨에게 알리지 않고. 엄마, 재혼했어요. 뭐? 왜 말 안 했어? 내가 만나봐야지. 엄마가 만나면 또 그럴 것 같아서요. 또 그럴 게 뭐가 있어? 나는 내 엄마야. 알아요.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결혼을 지키고 싶어요. 순자 씨는 새 며느리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를 결혼식에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평생 너만 위해서 살았는데. 2015년 동수 씨가 쓰러졌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반신마비가 왔습니다. 순자 씨는 남편을 간병해야 했습니다. 혼자서. 민수는 한 달에 한 번 들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민수야, 엄마 혼자서는 힘들어. 좀 도와줘. 병원에 모시는 게 어때요? 내 남편을 병원에 보내. 그럴 수는 없어. 그럼 제가 뭘 도와드려요? 저도 제 가정이 있어요. 제 가정이 있어요. 그 말이 순자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자신도 한때 며느리였을 때 시어머니에게 그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못했죠.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그 말을 듣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간병 생활은 지옥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70세의 나이에 반신마비 남편을 돌봐야 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갔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며느리 지연이 산후조리를 할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요구했는지. 그 아이도 힘들었겠구나. 하지만 곧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아니야. 그건 달라. 며느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었어. 2017년 동수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에 민수는 왔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도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요양원을 알아볼까요? 요양원? 나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혼자 계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요. 난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순자 씨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2018년 순자 씨는 73세가 되었습니다. 혼자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아들은 3개월에 한 번 정도 들렀습니다. 손주들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민수의 새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하실지 모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순자 씨는 분노했지만 동시에 이해도 했습니다.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이웃들과도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까다로운 성격 때문에 아파트 주민들과 자주 다퉜습니다. 왜 쓰레기를 아무 때나 버려요? 복도에서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사람들은 순자 씨를 피했습니다. 저 할머니는 좀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TV를 켜도 재미가 없었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순자 씨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민수의 결혼식 사진이 있었습니다. 지연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예뻤는데, 그 애도 나쁜 애는 아니었는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 애가 버릇이 없었어. 2019년 순자 씨는 작은 뇌졸중을 겪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쓰러졌고 다행히 이웃이 발견해서 병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수는 다음날 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어제 왜 안 왔어? 어제는 출장이었어요. 오늘 아침에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출장이 엄마보다 중요해?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피곤한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 엄마 원망해? 민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원망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가 조금만 다르셨으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안 됐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지연이요.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했어요. 나는 다 너 잘 되라고. 알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힘들었어요. 저는 항상 엄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해야 했고 결국 아내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게 평생 후회로 남아요. 순자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럼 다 내 잘못이라는 거니?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엄마는 조금도 변하려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엄마 방식만 옳다고 생각하셨고. 민수는 일어섰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 와? 모르겠어요. 시간 나면요. 민수가 나간 후 순자 씨는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내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원 후 순자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텅 빈 냉장고. 쌓인 먼지. 그날 밤 순자 씨는 스마트폰으로 손주 사진을 찾아봤습니다. 민수의 SNS에 올라온 사진들이었습니다.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손주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내 손주인데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네. 그리고 문득 첫째 손녀 생각이 났습니다. 지연이 데리고 간 그 아이. 지금 몇 살이 됐을까? 20살? 대학생이 됐겠구나. 그 애는 나를 기억이나 할까? 아마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 어렸으니까. 순자 씨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지연의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15년 전 번호였습니다. 아마 바뀌었겠죠. 그래도 한번 걸어볼까? 사과할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도 상했습니다. 내가 왜 사과를 해야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결국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순자 씨는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밤마다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지연에게 했던 말들, 했던 행동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2022년 코로나가 한창이던 시기였습니다. 순자 씨는 77세가 되었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당뇨, 고혈압, 관절염. 혼자 생활하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만 안부를 물었습니다. 엄마 요양원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싫어. 난 내 집에서 살 거야. 엄마 혼자서는 힘드실 텐데요. 괜찮아. 나는 혼자서도 잘 살아.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챙기지 못했고 약도 제때 먹지 못했습니다. 2023년 봄 순자 씨는 집에서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졌습니다. 이번에도 이웃이 발견했습니다. 수술을 받았지만 회복이 더뎠습니다.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민수가 왔습니다. 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더 이상 혼자 사실 수 없어요. 싫어. 엄마, 제가 돌봐드릴 수도 없어요. 저도 제 가정이 있고 일도 해야 하고요.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그때 지연이한테 너무 심하게 했어. 민수는 놀랐습니다. 어머니에게서 잘못했다는 말을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제야 깨달으셨어요? 응. 너무 늦었지?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지연이한테 연락해보고 싶어. 사과하고 싶어. 엄마, 지금 사과해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래도 미안하다고 전하고 싶어. 손주도 보고 싶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재혼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엄마 일은 잊었을 거예요. 그래도 엄마가 사과하시면 지연이가 행복해질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옛날 상처만 되살아날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나아요. 순자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2023년 여름 순자 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민수가 알아본 곳이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좋은 곳이래요. 잘 돌봐주신대요. 알았어. 요양병원의 6인실. 그곳이 순자 씨의 마지막 거처가 되었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할머니들은 가족들이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와서 할머니 사랑해요 하며 안기고 며느리들이 과일을 깎아주고 순자 씨의 침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 할머니는 가족이 없나 봐. 간호사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에요. 가족이 있어요. 아들도 있고 손주들도 있어요. 근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을 뿐이에요. 어느 날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자녀분들은 어디 계세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자주 오시나 봐요? 아니, 바빠서. 그래도 명절에는 오시겠네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2024년 추석, 민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만 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죄송해요, 오늘은 처가 가야 해서. 응. 다음에 갈게요. 전화를 끊고 순자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가족들과 함께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내가 그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지금 저렇게 손주들과 함께 걸을 수 있었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늦었습니다. 2025년 현재 순자 씨는 80세입니다. 요양병원에서 2년째 생활하고 있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가끔 과거와 현재를 혼동합니다. 민수야, 학교 갔다 와? 손 씻고 밥 먹어. 할머니, 저는 간호사예요. 민수 씨는 아들분이시고요. 아, 그렇지. 미안해요. 간호사들은 순자 씨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족이 없는 할머니. 아니, 가족이 있지만 찾아오지 않는 할머니. 왜 아무도 안 오는 걸까요? 글쎄요. 뭔가 사연이 있나 봐요. 민수는 1년에 한 번 정도 들립니다. 의무감에서. 그것도 30분 남짓 앉아 있다가 갑니다. 엄마, 그럼 저 이만 갈게요. 벌써? 조금만 더 있다가. 다음에 또 올게요. 순자 씨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점점 멀어지는 아들. 마치 자신의 인생 같습니다. 어느 날 밤 순자 씨는 꿈을 꿨습니다. 지연이 아기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도 옆에서 손주를 안아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야, 지연아. 내가 힘들잖아. 내가 할게. 어머님도 쉬셔야죠. 같이 해요.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민수도 옆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 있었던 미래였습니다. 만약 순자 씨가 조금만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꿈에서 깬 순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봄 순자 씨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폐렴이 왔습니다. 민수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아드님, 어머님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는 다음날 왔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어머니를 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순자 씨는 가느다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괜찮아요, 엄마. 아니야. 미안해. 너한테도 지연이한테도. 엄마가 너무 고집불통이었어.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수야. 엄마 외로워. 너무 외로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차갑고 마른 뼈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달라졌더라면 지금 손주들이랑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까? 엄마, 늦었지. 다 늦었어. 순자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민수는 며칠간 병실을 지켰습니다. 순자 씨는 의식이 오락가락했습니다. 가끔 깨어나면 중얼거렸습니다. 지연아,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할머니, 제가 간호사예요. 아, 지연이가 아니구나. 지연이는 어디 갔지? 마지막 날 순자 씨는 잠깐 정신이 돌아왔습니다.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너한테도, 지연이한테도. 미안해. 알아요, 엄마. 엄마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것 같아. 통제하는 것이 사랑인 줄 알았어. 괜찮아요, 엄마. 이제 그만 말씀하세요. 민수야, 너는 너의 가족한테 잘해줘. 엄마처럼 살지 마. 그것이 순자 씨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했습니다. 민수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몇몇 친척들만 왔습니다. 지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관계였으니까요. 장례식장 한쪽에 순자 씨의 젊은 시절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순자 씨. 그때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의 사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엄마도 피해자였을까? 엄마의 시어머니에게 당한 것을 나의 아내에게 되풀이한 걸까?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까요. 화장을 마치고 민수는 어머니의 유골함을 안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칸에 모셔진 어머니. 그곳이 순자 씨의 마지막 거처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엄마 편히 쉬세요. 그리고 다음 생에서는 행복하게 사세요. 납골당을 나오며 민수는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우리 엄마처럼 되려고 하면 말려줘. 무슨 소리야? 내 엄마는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어. 통제하고 간섭하고 자기 방식만 옳다고 생각했지. 그래서 결국 혼자 외롭게 돌아가셨어. 당신은 안 그럴 거야. 그랬으면 좋겠어. 우리 아이들한테는 엄마와 다른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할머니와 손주가 손을 잡고 걷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도 저렇게 될 수 있었는데. 한순간의 분노, 한마디의 말. 그것이 20년 후에 비극을 만들었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그 말의 대가는 혼자 늙어가는 외로운 노년이었습니다. 순자 씨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첫째, 가족관계에서 통제는 사랑이 아닙니다. 순자 씨는 평생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방식대로 바꾸려는 시도였죠.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둘째, 과거의 상처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자 씨는 시어머니에게 받은 고통을 며느리에게 되풀이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래야 한다는 논리로요. 하지만 우리는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셋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필요 없어.
순자 씨의 그 한마디는 가족을 영원히 갈라놓았습니다. 화가 났을 때 내뱉은 말, 순간적인 감정으로 한 행동. 그것들은 평생 후회로 남습니다. 넷째, 후회는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옵니다. 순자 씨는 80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의 행동을 돌아봐야 합니다. 20년 후에 후회하지 않으려면요. 다섯째, 외로운 노년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순자 씨의 외로운 말년은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쌓인 갈등과 상처, 그리고 변하지 않으려는 고집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족에게 어떻게 대하느냐가 우리의 노년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나도 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바로 변화하십시오. 가족에게 전화하십시오. 사랑한다, 미안하다, 고맙다 말하십시오. 통제하려는 욕구를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방식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순자 씨는 변화의 기회가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변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자존심 때문에, 고집 때문에, 내가 왜? 라는 생각 때문에. 그 대가는 혼자 늙어가는 외로운 노년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이야기가 의미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화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